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푸틴이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가시화되면서 그 규모와 위력이 슬슬 손에 잡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푸틴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의 정체는 바로 한국의 최첨단 군사무기였는데요. 그간 베일에 쌓여온 한국의 무기가 상공에 나타난 것입니다.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추측만 했던 그 무기의 위력을 제대로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력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도 한참을 아우르는 성능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가능성이 크다는 속보들이 나오자 불안감만 표출하던 푸틴. 새벽부터 크렘린궁에 불이 들어오며 여지까지 꺼지질 않고 있다는데요. 상당히 바빠 보이는 푸틴입니다. 자세한 상황 함께 보시죠. 러시아가 한국을 위협하며 전례 없는 긴장감이 동아시아 전역에 생성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전에 없던 강경한 움직임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수많은 군사 및 정치 전문가들은 이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지경에 다다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러이사 출신의 군사 전문가가 자국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객관적이고 신랄한 예측을 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푸틴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할 경우 러시아에게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러시아 한국 대사를 직접 불러 한국의 대립적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까지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의 도를 넘는 건방지고 무례한 태도에 한국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를 향한 살상 무기 지원은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위풍당당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토 사무총장 역시 한국의 입장에 손을 들어줘 또 한 번 러시아를 움찔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최근 진행된 인터뷰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이다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의 어떤 종류의 군사 지원도 환영한다고 말하며 한국은 첨단 방위 산업이 구축돼 있고 고급 역량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탄약도 보유하고 있고 이 밖에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의 지원은 우크라이나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기뻐했습니다. 또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 전쟁은 러시아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이후 국가를 침공한 전쟁이므로 러시아의 불법 전쟁의 지원도 당연히 불법. 그러나 자위권을 행사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합법이다. 유엔 현장에도 명시된 권리이다. 우크라이나 지원이 한국이나 나토 동맹들을 전쟁에 참여하는 당사자로 만들진 않는다. 라며 한국의 지원은 러시아와는 달리 합법적이고 당당한 일이고 그로 인해 이 전쟁이 세계 3차 대전까지 번지거나 한국에게 불똥이 튈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처럼 나토 사무총장 역시 한국의 지원을 응원하며 칭찬하자 한국에게 겁을 주고자 했던 러시아의 입장은 더욱 더 난처해졌습니다. 그럼에도 푸틴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비난하며 한국 입장에서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푸틴의 발버둥은 오히려 러시아 고위 인사들의 의견과는 반대되는 상황인 듯 싶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 군 장교들은 한국의 막강한 무기와 압도적인 군사력을 잘 알고 있는 데다 쓸데없이 한국을 자극해서 진짜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던져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매체는 익명을 요구한 러시아 고위 인사들의 인터뷰를 싣기도 했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다. 그 사이 우리는 많이 궁핍해졌고 중국과 북한의 손을 벌리고 있으며 러시아의 진짜 수준을 알게 되었다. 현재 러시아는 북한과 손까지 잡으며 대북 제재 문제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북러 조약 체결을 통해 북한과 군사경제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는 지속적으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정녕 푸틴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의 자존심에 러시아 전체가 고통받고 있다. 러시아의 시프코프 장교 역시 이에 동의하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한국은 70년간 평화를 바라면서도 전쟁에 대비해 온 국가이다. 한국의 전차는 다른 한국산 무기들과 마찬가지로 그 파워가 이미 입증돼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군사 강국이며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도 올해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에 올라섰다는 것을 보며 한국이 지금도 얼마나 눈부신 성장을 이룩해내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역대 최고 순위이다. 그 말인즉슨 현재 한국은 역사상 가장 강대한 전력을 갖춘 나라인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자체 군사력뿐만 아니라 무기 거래 분야에서도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실제로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2018에서 2023년 전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9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직전 5년 전보다 무기 수출 규모가 무려 74% 증가한 수치이다. 이 역시 한국산 무기가 얼마나 좋은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정말 한국을 적으로 둘 자신이 있는가? 이처럼 한국산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때는 9년 전인 2015년 7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인 KF의 개발이 한창 추진되고 있었던 당시 국방부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최첨단 전투기에 필수적으로 탑재해야 할 항공용 A사 레이더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을 계획이었지만 미국이 갑자기 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약 5년 뒤인 2020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나시스템 등이 참여한 연구팀은 기적처럼 A사 레이더 개발에 성공하며 미국조차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미국, 영국에 이어 항공용 A사 레이더 자체 개발에 성공한 국가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A사 레이더는 전자빔을 사방으로 쏘는 최첨단 레이더로 전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눈을 담당하는데요. 탐지 속도가 월등히 빠르고 한 번에 여러 목표물의 추적도 가능한 데다 기계적 회전이 없는 만큼 전투 중 고장도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세계 최강 전투기로 불리는 미국의 F-22 등 최첨단 전투기는 모두 이 A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겨우 5년 만에 이것을 개발해냈으며 다시 약 5년 만에 첫 수출을 이뤄낸 것입니다. 하지만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핵무기가 없는 한국은 괴물 미사일로 통하는 현무 5탄도 미사일도 개발해낸 것입니다. 핵무기가 없는 한국군의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핵무기와 비슷한 파괴력을 구사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 특징인 이 현무5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 89톤을 탑재할 수는 있습니다. 성능은 무려 지하 100m보다 깊은 갱도나 벙커 등도 파괴할 수 있을 정도여서 유사시엔 북한 수뇌부의 집결지나 핵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도록 운용되어 왔는데요. 특히나 적군이 현무5 미사일을 더 두려워하는 이유는 10개 이상 자탄이 탑재된 다탄두 미사일로의 파생형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 개의 탄두가 분리되면서 그 안에 100개 이상의 자탄이 각자 표적으로 발사돼 1타 10회 이상의 고성능 고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확산탄이나 다탄두를 장착한 현무5는 축구장 200개 이상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저위력 핵폭탄급의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현무5의 하위 호환인 미사일들도 이미 여럿 보유 중에 있습니다. 한국이 아무 때나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는 ATACMS 수준조차 타국에서 감탄할 수준의 미사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국 방산 산업과 압도적인 군사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과의 갈등을 피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군으로 인해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 등 주변국들까지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며 러시아는 한국을 건드려서는 안 됐다. 잠자는 호랑이를 깨워버렸다. 며 한국의 지형이 호랑이와 비슷한 점을 예시로 들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의 군사력이 강력해질수록 동북아시아 주변 강대국들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이며 최근 한국 방위 산업은 이미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 포브스지는 한국은 조용히 전세계 무기 수출 국가로 부상했다. 이런 한국의 진짜 전력이 어떨지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이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한국을 현재 우크라이나에게도 밀리는 러시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라며 러시아로 인해 한국이 경계태세를 강화하며 자연스럽게 주변 국가들이 긴장하게 되었다며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군사무기들과 핵무장 가능성으로 인해 한국 주변 국가들은 연일 한국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에서는 K2전차 레오파드 전차를 이겼습니다. 2년 안에 탱크를 갖고 싶은지 10년 또는 그 이후에 갖고 싶은지에 따라 달라진다. 루마니아군에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은 좋은 일이다. 지난 4월 체코의 군사잡지 아미웹이 루마니아군 한국형 K 블랙팬서 전차 시험 시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자 체코 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매체는 당시 5월 4일에 이 시험이 시작된다며 한국과 루마니아 군 고위 관계자, 정부 대표, 기업 대표단이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 시험은 2023년 루마니아와 한국 간 국방협력회의에서 폭로된 후 루마니아 군비국장인 테오도르 인지차슈 장군이 루마니아군을 통해 능력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약 300대의 새로운 전차를 구입하려는 야심찬 계획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체코는 오는 2027년부터 신형 전차 5070대를 구매하는 방안을 오래전부터 구상해오면서 지난 2022년부터는 K2 전차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구스타브 슬라메치카 주한 체코 대사가 육군 8기동사단 K2 전차를 타보면서 노골적으로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체코에서는 루마니아보다도 자신들이 더 먼저 K2 전차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는데 왜 우리가 루마니아에게 밀렸는가라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체코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와 함께 비세그라드 4개국으로 안보 및 방위산업 협력 프로그램으로 V4 전투군을 창설하고 공동의 군비 군수 조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폴란드가 이미 K2 전차를 도입해 실전 배치했고 슬로바키아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세그라드에 속해 있지 않지만 주변국 루마니아까지 K2 전차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체코에서는 왜 우리는 빨리 도입하지 않느냐면서 루마니아의 K2 전차 도입에 분통을 터뜨리며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체코 국방부 장관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군대 재편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읽으면서 바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F-35제트기는 약 10년 안에 출시될 것이고 약 8년 만에 탱크를 만들었고 대공 키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규군을 운영하고 훈련할 인력이 있습니까? 방어를 위해 돈을 빌리나요? 우리는 수천 년 전과 같은 막대기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흙에서 탱크가 구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탱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흑토의 특성으로 인해 마르더와 같은 가벼운 차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전 군부대 수장으로 부드러운 지형에서도 레오파드의 엄청난 문제를 기억했습니다. 서양의 전차는 사실상 표준 벨트이며 그들이 진흙과 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유럽 전체에서 독일 레오파드의 계획된 지배력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독일 생산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루마니아군에게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것은 좋은 일이다. 이미 험악한 지형의 티거 중전차가 탄탄한 기반이 없는 위치에 간신히 진입했습니다. 진흙 속의 호랑이라 불렀습니다. 티거는 내구성이 매우 뛰어난 기계였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레오파드2는 여전히 장난이고 무게와 관련된 이동성으로 인해 동양에서는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독일인들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K2는 현대 전차가 갖추어야 할 모든 것, 자동 충전, 마운트 보호, 고품질 대포, 기동성 및 허용 가능한 무게를 결합합니다. K2는 특수한 고품질 강철을 사용했습니다. 역시 상당히 비쌉니다. 아쉽게도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구성이 많이 좋아집니다. K2는 또한 매우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내부 공간이 적습니다. 이는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K2는 약 55톤입니다. 레퍼드 EH7의 무게는 62톤입니다.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이지는 않습니다. 8톤의 차이는 레오파드와 K 사이에서 작지 않으며 무게로 인해 더욱 심각한 것은 13톤 차이의 에미레이기입니다. 다리의 한계는 그러한 괴물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K 높이 240cm, 레오파드 300cm, 패널 천장 높이는 260cm입니다. 이는 비교를 위한 것입니다. 체코의 네티즌들은 K 전차와 레오파드1을 비교하면서 진흙이나 험악한 지형에서 기동하는 능력과 체코의 오래된 교량이 버틸 수 있는 무게에 대해서
견주어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험지에서도 굉장한 힘을 발휘하면서 교량을 쉽게 넘을 만큼 가벼운 K와 레오파드2는 비교가 되지 않는 무기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레오파드2 전차를 세본 체코인들은 진흙이나 험악한 지형에서 제대로 구동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체코인들이 이렇게 자국의 상황에 맞는 무기를 골라야 한다면서 무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토론했습니다. 체코인들이 무기에 대해서 잘 아는 이유는 과거 체코가 전통적인 무기 수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1948년 공산화와 소비에트 블록으로 편입된 이후 체코의 방위산업은 국가의 주력 산업이었고 1980년대 말까지도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 중에서 소련에 이은 두 번째 무기 생산국이자 수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되면서 그동안의 양 지역 간 방위산업 분업체제가 붕괴되었고 주요 수출 대상국이었던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해체에 따라 무기 수출 시장도 사라졌습니다. 또한 냉전 시기가 끝나면서 무기 산업이 점점 줄어들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방위 예산을 증액하면서 국방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체코는 과거 방위 산업이 잘 나갈 때 러시아의 대표적인 전차 T-71을 라이선스 생산을 했는데 그러기에 어떤 무기보다 전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잘 알고 있습니다. 체코는 몇 해 전부터 K 전차가 가장 매력적인 전차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도 독일 레오파드 EH와 미국의 에이브럼스를 놓고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적 지정학적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은 체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인데다 독일은 체코의 구형 레오파드 전차 14대들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3대가 체코에 도착했으며 나머지 11대는 올해 말까지 인도될 예정입니다. 또한 체코는 미국과 최근 국방협력 협정에 서명했는데 이것으로 인해 미국산 전차를 강요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노르웨이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K 전차가 시험에서 탁월했음에도 독일 레오파드 전차를 선택한 것과 비슷하게 체코도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폴란드와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이 K 전차를 도입했거나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체코 내에서는 체코도 반드시 K 전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체코인들이 K 전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체코는 중부 유럽에서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 역할을 하며 매년 1억 명이 넘는 관광객 수를 자랑하는 관광대국입니다. 체코 프라하는 모두가 꿈꾸는 관광지이기도 한데 이렇게 체코를 많은 이들이 찾는 이유는 오래된 문화유산을 아름답게 보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래된 유산을 보존하느라 체코의 많은 다리들이 굉장히 오래되어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체코 프라하에 흐르는 불타바강을 가로지르는 카를교는 구시가지와 프라하성을 연결해주는 체코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로 역사가 무려 622년이 되었습니다. 또한 체코에는 100년이 넘는 다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체코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외에도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다리는 전차가 건널 수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1970년에 프라하의 누셀스키 다리를 건설할 때 다리의 하중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T-55 전차를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다리를 건설할 때 전차의 중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체코의 오래된 다리들이 견딜 수 있는 중량이 60톤 정도인데 레오파드 2 전차와 에이브람스가 모두 60톤이 넘기 때문에 체코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K 전차가 55톤으로 어떻게 보면 이들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체코에겐 K 전차가 중량 제한 무게를 넘지 않으면서도 장갑과 무장이 훌륭한 전차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체코가 한국산 무기를 더욱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체코군의 정신적 기원인 체코슬라비키아 군단은 시베리아 내전 당시 한국 독립군과 연합하여 반콜차크 봉기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후 일제에 저항하는 한국 독립군을 보며 오스트리아 제국 식민 통치 아래서 겪어온 서름을 떠올리며 그들이 보관하고 있던 무기를 한국 독립군에 판매했습니다. 이 무기가 만주의 산재에 있던 우리 독립군에 전해져 1920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체코는 2차 세계대전 혈맹이라던 영국과 프랑스에게 버림받아 이웃나라 독일에 점령당한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체코의 전신인 체코슬라비카에 공산 정권이 수립되었는데 이후 자유와 개혁운동이 일어나면서
자유민주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 평화롭게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되었습니다. 체코는 이후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며 1인당 GDP가 3만 불이 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과거에 체코에게 도움을 받은 한국과의 경제 협력이 있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유럽의 전초기지로 체코의 현대차 공장을, 슬로바키아의 기아차 공장을 세워 이들 국가의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체코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지배와 전쟁의 아픔을 이겨내고 자유민주 체제로 경제 성장을 이뤄낸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이번에 현대차의 기술이 들어간 K2전차를 체코에서 도입하게 된다면 푸틴이 결국 실성한 듯합니다. 미사일 재고가 바닥이 나자 이제는 자폭형 무인기를 날려 민간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는데요. 역시 머리 벗겨진 시진핑 푸틴답습니다. 지난 17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상공에 기괴한 소음을 내는 비행 물체가 건물 사이로 떨어졌고 그 자리에서 굉음과 함께 폭발하였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발사한 자폭형 무인기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이나 전역에선 6개월 된 임신부 등을 포함해 모두 8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이에 러시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롤론 러시아는 군사시설만 노렸을 뿐 민간 피해는 없다라고 발표했지만 되려 민간 피해만 속출했는데요. 푸틴이 마팅이가 간 게 아닌가 싶은데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에 의하면 자폭형 무인기 43대 가운데 28대가 키이우에 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러시아가 발사한 무인기는 이란제 샤헤드 136으로 밝혀졌는데요. 샤헤드는 최대 시속 185km로 목표물이 포착될 때까지 해당 지역을 우회하면서 최대 500km 이내 비행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대당 가격 2만 달러로 가성비가 뛰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에 병력 손실도 나지 않는 이 이란제 자폭형 무인기가 우크라이나 군의 사기를 꺾을 둘도 없는 무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우리는 러시아에 무인기를 공급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지에서 파괴된 기종의 잔해를 통해 분명한 이란제 무기임이 드러나는 상황이고 여기에 최근 들어 무인기 교관까지 러시아로 파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가뜩이나 부정적인 국제사회로부터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단순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문제가 아닌 서방과 반서방 국가의 대립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 진영은 이란의 러시아 무기 지원 정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추가적인 제재를 예고하였습니다. 샤헤드 136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갈라진 세계의 블록화를 상징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만든 엔진을 이란이 무인기에 썼고 이를 러시아가 무기화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뉴욕타임스는 새로운 축이라는 기사를 통해 러시아, 중국, 이란이 반미라는 공동기조 아래 협력을 확대, 새로운 추축국이 되고 있고 앞서 바이든이 언급했듯 세계가 민주주의 대독재라는 두 개의 경쟁 블록으로 분열되고 있다면서 푸틴이 올해 단 2번 구소련 경계 지역을 방문했는데 2월 중국, 그리고 7월 이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중라는 어째 원조 추축국 독일탈보단 지읒밥 같아 보이기는 하네요. 무튼 이렇게 이란이 본격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며 무기 지원까지 마다치 않자 이란의 숙적인 사우디 그리고 미국 양국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고 하죠. 최근 미국은 이란의 무인기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무기 성능 실험장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와 이란은 같은 무슬림이지만 이란은 시아파 교도인 반면 사우디는 수니파 세력이 지배적으로 이러한 교파 차이는 수십 년 넘게 이어진 불화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의 직접적인 공격까지 가행하는 후티 반군을 이란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어 사실상 사우디는 이란과의 전쟁을 치르는 중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란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후티를 예멘의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면서 대한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은 물론 순항미사일 거기다 탄도미사일까지 반군이 쓰기에는 많이 과한 무기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우디 유전시설 공격에 사용된 후티의 순항미사일은 유엔 조사를 통해 이란산이었음도 드러나기도 했죠. 이렇게 시아파 무장단체인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괴롭히고 있다면
순위파 무장단체인 ISK는 중국을 무진장 괴롭히고 있습니다. 정말 요지경 같은 혼돈 속 세계 정세이죠. ISK 호라산은 최근 호라산의 소리를 통해 중국 내 소수 민족인 신장 위구르족 무슬림에 대한 인권 탄압과 중국의 패권주의를 비판하면서 시진핑의 중국몽은 중국 제국주의의 101몽에 불과할 것이고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의 1대1로 프로젝트를 위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시진핑의 등허리에 식은땀이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IS는 무슬림 인권을 탄압하는 20개국 중 1위로 중국을 꼽기도 했고 인근 지역의 중국인들을 납치한 전례도 있으며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에서는 중국인 부부가 이들에 의해 목숨을 잃은 적도 있었는데요. 발루치스탄주는 중국이 570억 달러를 투입해 도로와 항만을 구축하는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의 핵심 지역입니다. 호라산은 중국에 대해 굉장히 차분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팩폭을 날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서방과 달리 소프트 파워도 약하고 대미 글로벌 경쟁, 주변국과의 지역적 경쟁 구도로 인해 글로벌 패자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글로벌 패권에 유리한 문자적 이점도 없다. 겁쟁이 중국은 서방과 IS를 동시에 맞설 배짱이 있겠냐? 순국 불안당들 차이니즈 서그즈도 몽골처럼 같은 방식으로 실패할 것이고 수십조 달러가 들어간 1대1로는 적절한 해외 비즈니스 환경을 찾지 못해 막대한 손실을 겪게 될 것. 아니, 무기로는 근본 없는 폭력을 가하면서 말로는 숨도 안 쉬고 팩폭을 가해 중국 명치가 멍든 상황인데 이렇듯 현재 우리 지구에는 우크라 대 러시아, 사우디 대 이란, 미국 대 중국 IS 대 공산당 이라는 정말 세계관 최고의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시기를 이미 도래한 신냉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과거 냉전이 6.25 전쟁을 거치며 세계 질서로 구축된 것처럼 신냉전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체제화되어가는 중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한국은 민주주의 서방 진영의 최대 무기 공급처로 급부상하며 엄청난 외교적 영향력과 거기에 경제적으로도 역대 최고의 방산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기 팔아서 돈 벌면 좋냐? 한국이 전쟁을 부추기는 꼴인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평화는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에서 기반하듯 한국산 무기 체계는 오히려 전쟁을 억제할 카드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첨단 무기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수두룩 빽빽인 상황에서 한국이 안 팔면 어떻게 해서든 다른 국가들이 팔 텐데 전 세계 가장 뛰어난 생산 능력을 보유한 한국이 물들어올 때 노져어야죠. 일본과 중국 거기다 북한까지 한국 무기 수출을 비판하며 북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니 한국이 아주 잘하고 있는 걸로.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드론이나 사우디 석유 시설을 공격한 드론 등 무인기의 위험성을 깨달은 세계 각국은 대공 방어망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의 대공 방어 무기 체계 역시 주목받고 있죠. 최근 중동 최대 국제 방산 전시회 WDS 2022에서는 한국 한화디펜스와 LI지넥스원, 풍산 등 국내 방산업체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날 전체 계약 금액 70억 리알 중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 30억 리알 1조를 한국이 따내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한화 관계자는 사우디 국방부와 방산 계약 관련 세부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수출 품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공개 정보를 통해 사우디 수출용 천무 발사대 기술 이전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면서서 1조 원가량의 천무 미사일이 수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또한 한국형 대공포 비호복합도 수출 협상이 진행 중으로 국제방위산업 전문 매체 택티컬 리포트에 따르면 사우디 국영 방산업체 SAMI가 한국 한화그룹과 합작투자회사 설립하여 BOE를 공동 생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BOE는 한국군 K-30BO와 이름만 같을 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른 최첨단 방공 시스템입니다. 전문가들은 방공 시스템이 아니라 전투 시스템이라고 부를 정도로 만능 전투 장비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BOE 주포는 공중 폭발탄을 사용할 수 있는 40기관포이며 모듈화된 미사일 무장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포탑 좌우에 각기 다른 미사일 발사대를 장착할 수 있어 스팅어 신궁 등 단거리지 대공 미사일은 물론 헬파이어 스파이크 형군 같은 대전차 미사일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첨단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AESA 레이더와
전자광학 추적장치 EOTGP 등 복합 센서를 적용해 적 항공기와 헬기뿐 아니라 드론과 순항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차후 주포를 레이저 무기로 교체할 수 있는 확장성까지 갖춰 현존하는 세계 최강 저구도 방공 시스템이 될 전망이죠. 사우디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두가 필요로 하는 이런 우수한 무기 체계를 합리적 가격에 그리고 납기 일정에 맞춰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작은 소총에서부터 기갑 차량 전투기구남 잠수함 미사일까지 사실상 모든 무기 체계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죠. 국내 제1호 방위사업학 박사인 최기일 한국방위산업연구소장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방산 강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기일 소장은 이미 한국산 무기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매력적인 가격과 우수한 무기 성능이 입증된 바 있듯 구매국 요구에 맞춘 종합 군수 지원과 더불어 정부 지원 정책 등이 수반되면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갖추게 되었으며 현재 휴전 중인 분단 국가로서 실전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재래식 무기 체계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과 지속적인 성능 개량 PIP 사업 추진으로 품질과 성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가져 방산 수출에 큰 손이 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역대 최고치인 200억 불을 넘길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무기 수출국 2위의 러시아는 부족한 무기 수요를 자체 충당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최근 5년간 방산 수출 실적과 글로벌 정세, 국제 방산 시장 등을 고려해 전망해보면 한국 방위산업은 급격한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을 바탕으로 내년 세계 2위 반열에 오를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하였죠. 그러나 반서방 진영의 대장격인 중국은 오히려 한국 무기 수출로 한국산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MADINCHINA겠지. 최근 19일 중국 매체 소우의 한국 무기의 폭발적 수출 중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기사에 따르면 자체적인 핵심 무기 기술이 부족한 한국은 그저 더 많은 조립과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할 뿐이고 그 과정에서 하청업체로 환생한 한국은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최고 인건비를 달성한 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아직도 저런 근거 없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국 무기 체계의 국산화율은 전 세계를 비교해도 상위권에 속하는데요. 국방 예산 1천조를 쏟는 미국조차도 상당수의 부품, 공정, 기술을 타국과 협력하고 있는데 국제 왕따인 지들이나 어쩔 수 없이 국산화해야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한국의 목표인 세계 방산 4위에 도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의 대답은 분명히 아니오다라고 하였습니다. 매체는 현재 세계 4위인 중국에 비해 한국 무기 판매는 아직 한참 뒤처져 있어 여전히 추월하기 힘들고 비슷한 제품군의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일례로 중국의 자주포와 한국의 자주포는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여 강력한 경쟁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자주포라면 혹시 쏠 때마다 위아래 위아래 흔들린다는 PLG-5를 말하는 건가? 미친 건가? 역시 중국이 그렇다면 아닌 거다. 한국의 무기가 전 세계에서 호평받고 팔리자 중국이 견제하는 게 딱 느껴지는 상황이네요. 한국은 평화를 위해 무기를 팔고 중국은 무기를 위해 평화를 판다. 도를 넘는 중국의 행동에 영국이 분노했습니다. 타국의 땅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영국 정계에서는 중국과의 단교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왔는데요. 영국 총리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중국에게 제대로 된 보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영국과 단교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 이런 가운데 영국은 한국에게 손을 내밀며 협조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릴 것이다. 아무도 없는 길거리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들은 대형 포스터를 높게 치켜들며 반중 구호를 외쳤습니다. 30~40명 정도 인원이 중국에 대해 성토하며 시진핑 독재 체제의 중국은 곧 멸망할 것이라는 저주를 퍼부었죠. 홍콩 출신 인물도 포함되어 있는 이 시위는 맨체스터 주재 중국 영사관 앞에서 기습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영국에서 벌어진 시위는 그러나 뜻밖의 사태로 흘러갑니다. 중국 영사관에서 인원 여럿이 우르르 나오더니 이들 시위대를 향해 물리적인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일부는 시위대 한 명을 영사관으로 끌고 들어가 폭행하는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영국 땅에서 영국 경찰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들은 대낮에 버젓이 폭행을 한 것이죠. 갑작스러운 사태에 영국 경찰이 중국 영사관에 진입, 폭행당하던 이를 끌고 나오며 영사관 직원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중국 영사관에서 중국 본토인들이 나와 폭행까지 할 것이라고 현장에 있던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중국의 황당한 행동에 분노했는데요.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땅에 중국인들이 함부로 무력을 행사한 것은 주권을 무시한 행위라 볼 수 있기에 외교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국은 중국의 행동을 참지 않았습니다. 영국 의회 외교위원회 의장인 보수당 의원 엘리샤 컨스는 중국 대사에게 항의는 물론이고 폭행에 가담한 관계자를 전부 영국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은 즉각 중국 외교관을 초치했습니다. 영국 외무부 제시 노먼 부장관은 언론 인터뷰 자리에서 런던 주재 중국 대사관의 대사 대리에게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 행동 설명을 요구했다고 밝혔죠.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뻔뻔한 대답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해 함부로 협한 말을 담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며 처벌을 당해도 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이 일에 대해 정당방위라는 입장이었죠. 심지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사태에 대해 소란을 떠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중국 영사관에 들어와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고 평가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했죠. 어떤 외교기구도 관사의 안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하며 폭력을 행사한 자국 외교관의 행동을 감쌌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 그러지 않아도 협악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과 중국인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국 간 입장에 대한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입니다. 2019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벌어진 위구르인들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가 벌어지면서 양국 사이에는 큰 갈등의 꼴이 생겨났었죠. 홍콩 문제까지 결부되면서 영국은 중국을 곱게 볼 수 없었습니다. 일국양제의 원칙을 지킬 것을 주장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는 한편 친중 인사로 홍콩 지역을 장악 중국의 뜻대로 홍콩을 지배하려는 야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영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아나무인 태도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중국도 대놓고 영국의 동맹 관계를 비난 오커스 AUKUS에 참가한 영국을 헐뜯었죠. 호주, 미국, 영국이 함께 맺은 군사동맹 오커스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기구입니다.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은 이 기구의 설립 목적이 중국 견제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중국도 이 점을 잘 알았기에 영국에게 큰 소리를 치며 자국에게 대항하면 영국도 큰 일을 당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영국에게 무역으로 압박을 주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상호 간 적대적 태도가 점점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번 중국 대사관의 월권 행위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영국 내에선 중국과의 관계 재조정 수준이 아닌 단교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한 것입니다. 텔레그래프지는 최근 영국 외교부에서 중국과의 단교도 고려할 대상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악의 축으로 급부상한 중국을 철저하게 규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영국 보수당은 전통적으로 중국에 대해 매파 기조를 가진 정당입니다. 현재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리즈 트러스 영국 전 총리는 중국 비난으로 대표적인 매파 정치인이었죠. 그런 그녀는 물러나기 직전까지도 중국을 체계적 경쟁국에서 위협으로 바꾸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의 행동에 영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서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 정도 수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교까지 가야 한다는 주장이 영국 보수당 중진들 사이에서 나오며 영국 정계는 현재 중국에 대해 협악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영국 보수당 역시 리즈 트러스 전 총리와 비슷한 생각을 품고 있기에 그녀가 물러나도 중국에 대한 단교 결정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 사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영국을 향한 중국의 방해 공작은 끈질겼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스파이 행위죠. 다수의 중국 스파이가 미친 여파 때문에 영국 정계에선 중국 제재에 대한 의견은 초당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재작년 영국에선 보수당 의원을 대상으로 중국 스파이 요원이 침투, 고급 정보를 훔쳐가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보고가 이어졌죠. 영국 국내정보국의 마이오 수장이 중국의 스파이 위험성을 경고,
영국 전역이 중국 스파이들에 의해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막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주장할 정도였죠. 공개 석상에서 스파이 행위를 조심하라고 경고를 남길 정도면 물밑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스파이 행위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데요. 작년에는 언론인으로 위장한 중국 국가안전부 MSS 요원이 영국으로 위장 취업을 한 후 정보를 빼내려고 한 정황이 포착. MIO 요원이 이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전부 추방한 일도 있었죠. 중국 공자학원의 스파이 행위도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는 공자학원만큼 영국 사회에 깊숙이 녹아있는 조직은 없다고 경고하며 공산당의 영향에서 영국이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출자해 세계 160여 개 국가와 지역에 총 500여 곳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중국어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교육기관인 공자학원을 스파이 양성소 혹은 스파이 침투기관으로 바꾸고 이를 몰래 후원해왔습니다. 주요 정치인의 비밀 정보를 캐내는 것은 물론이고 영국, 중국 간 과학기술 연구 협력의 중개, 기업 컨설팅 서비스 등 생각지도 않은 영역에서 공자학원의 영향이 깊숙하게 미치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죠. 영국은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단체를 완전히 폐쇄하거나 없애는 방식을 사용,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애초부터 근절하겠다는 접근으로 중국을 향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치 분야만이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영국 기업들은 중국 투자를 취소하는 모습을 보였죠. 토니 땡커 영국 산업연맹 CBI은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를 통해 모든 영국 회사들이 공급망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디커플링을 영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 시장을 최대 기회라고 생각한 영국 기업들 사이에서 변화하는 중국 시장을 보면서 투자 물자를 회수하거나 현지 인력 해고 및 공장 정리를 결정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죠. 정부 차원에서도 중국의 침투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영국 웨일스에 있는 반도체 칩 제조 공장인 뉴포트 웨이퍼 팹 메이프러 결정인데요. 중국 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넥스페리아 회사에 대해 영국 정부는 메이프러 결정을 내리며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전략 물자로 간주되는 반도체 산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위협이 있다고 말하며 중국의 간섭을 원천 차단한 것이죠. 반면 중국과 헤어질 결심을 굳힌 영국은 한국과의 협력에 큰 의지를 드러내며 손을 내미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6월에 이뤄진 양자 프레임워크 합의는 의미 있는 합의였습니다. 현재는 물러난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무역과 국방, 안보 등 중요 분야 27개 항목에 대해 양국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합의한 내용인데요. 영국은 녹색 경제 분야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전담 특사를 임명, 한국으로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영국이 특사를 임명해 사업 협조를 구한 것은 최초라 할 수 있는데요. 수소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을 따라잡고 향후 수소 기술에 있어 한국 기술을 이식하고자 하는 영국의 친환경 사업 의지를 잘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군사적으로도 한국 잠수함과 전투기 구입에도 영국은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공조체제를 굳히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영국의 손을 잡으며 수출에 있어서도 적극 검토하는 상황.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진 한국-영국 사이가 단단하게 굳길 바라며 중국과의 손절에 속도를 내고 있는 영국을 응원하며 한영 동맹을 통해 한국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당당하게 맞설 수 있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